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월요일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또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조업 경기가 넉 달 만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섬유 부문은 개선됐지만 반도체와 조선 부문은 악화됐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설비 투자액이 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증설로 투자액을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대표는 내년 하반기 전기차를 생산하고 친환경 자동차 모델을 앞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중간 지주사인 SK주식회사가 올해 바이오, 첨단 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에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료의약품 CMO 사업을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2,726억 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이 발매 당일 전 세계 69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추가 반등이냐, 추세 하락의 시작이냐, 이 변곡점 자리에서 첫 번째 뉴스는 말합니다. 증시 회복은 시기상조다.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달은 FOMC 회의도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뉴스에 따라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도 주가 많이 요동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사실 저도 매일 리포트를 읽어드리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너무 많아서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나 소장님, 보수적인 리포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금년 2022년 2분기 실적이 마감되었습니다. 각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한 280곳 중에서요. 자그마치 72%가 목표치를 하향했고요. 불과 24%만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실적은 좋다면서 왜 이리 많이 떨어뜨렸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작년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2021년도는 사실상 제로금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금년 들어서 미국을 유시해서 한국, 중국, 일본 전부 금리 올리기 바쁩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기업들이 그만큼 그 물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금리 올라가면 뭐가 줍니까? 소비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상장 기업들이 약 95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금년의 추정치는 91조입니다. 즉 작년보다 금년에 기대하는 영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란 것은요.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합니다. 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에 있으니까 목표 주가가 7만 원이지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바뀝니다. 항상 목표 주가는 후행성이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가 하향 조정돼도 우리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당장 하반기는 우려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이걸 보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설비 투자를 보면은 투자처가 보인다 골라봤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도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액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거든요. 무려 90조 원을 지금 돌파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늘렸습니까, 김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요 기업이 올 상반기에 설비 투자 금액이 90조를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반기 혹은 내년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조 이상의 설비를 늘리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조사 내용에서는 21개 업종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서 17개 업종이 투자를 늘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업종이 IT 전기전자 업종으로 YOY로 9.7%를 증가시켰고요. 반면에 공기업이나 운송, 식음료, 통신업
쪽의 투자액은 작년보다 좀 줄어든 수치가 발표되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인데요. 제일 많이 한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21조 7,341억 했습니다. 2위가 SK하이닉스 10조 4,140억 했고요. 그리고 3위가 한전 5조 6,909억 원 정도 했습니다. 1년간 근데 가장 많이 투자액을 늘린 기업은요. SK하이닉스고요. YOY로 39.3% 약 작년보다 2조 9,367억 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일단 당장 이렇게 설비 투자를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로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항상 보수적인 집단이죠. 안 될 것 같으면 잘 투자를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도 있는데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 기사와는 뭔가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많이 투자를 늘리셨다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SK그룹주 이야기 좀 더 깊이 해볼게요. 최근 지수 대비 SK그룹주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ony. SK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지금 나올 정도로 SK는 정말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보면은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정말 다변화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친절하게 정리가 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만 1조 원을 투자했다고요? 한용희 수석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좀 사업적인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은 첨단 소재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1월 달에는 이미 미국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 CBM을 이제 4,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SK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1,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하면서 SK와 또 그 좀 연관된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 SK 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투자한 이제 테라파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3,000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 아톰파워도 2,00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주사 리스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주주들이 이 기업을 투자할 때 배당 정책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가라는 꺼림칙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SKENS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2분기 S&P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0%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한 4,400억 정도 증가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파조 발전소가 좀 생산 계획 정비 때문에 원래 생산 감축이 있었는데 이게 ASP가 모두 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분기에 그 파주 발전소라든지 SK ENS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이게 해소가 되고 매년 시가총액 1%를 자기 주식 매입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배당 정책이 좀 강화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 보면은 좀 SK 그룹사들에 대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셨는데 그룹주 안에서 조금 가장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당연히 지금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SK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보시면은 상당히 좀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에 대한 부각이나 아니면은 SK ENS나 실트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 또 반짝 반등이 나온 섹터죠. 완성차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갈 때마다 검정색 아이오닉 5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확실히 시선을 끌게 하는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현대차도 유독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현대차가 중국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가 저도 아직은 전기차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엔 전기차 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부 아시겠죠? 친환경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친환경이 한계가 아니고 미국 내 기업, 좀 더 법안에는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950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같은 전기차인데 우리 현대 아이오닉이 있고 테슬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제 똑같이 4천만 원 걸려 있었는데 오늘 딱 가보니까 테슬라는 3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차가. 그럼 뭐 사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또 미국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차,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 한국 기업, 현대차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외교, 통상, 국방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지금 어렵게 현대차가 세계 3위, 글로벌 3위로 등극이 됐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은 2025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3년 동안에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라든가 이런 미국 내 기업들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게 자동차를 판다. 판매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뭐 관련 부처가 오늘 당장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친환경 차만 만들면 무조건 똑같이 줍니다. 테슬라가 됐든 현대가 됐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루속히 이것은 바꿔가지고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현대차 관련해서 중국에서 지금 제도약 발판을 마련을 한다 이야기 김선영 대표님한테 마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내수가 강한 시장이어가지고 외제차들이 되게 힘든데 일본도 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유독 고전이었죠. 중국에서 전기차와 제네시스 등 고급 모델과 브랜드를 앞세워서 반전을 노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 현대차는 중국에서 벤츠나 BMW, 유럽 고급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현지 중저가 브랜드 사이에 좀 끼어가지고 좀 헤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2016년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다가 이제 사드 갈등 직후인 2017년도에는 중국의 첫 공장인 베이징 1공장을 현지 완성차 업체한테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충칭 공장은 가동을 멈추기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도시명 전시장을 기존에는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을 한 베이징 현대가 이제 했는데요. 이제 합작사가 아닌 현대 단독 쇼룸을 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쇼룸에는 수소차의 어떤 시스템까지 영상으로 띄우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달 말에 중국의 4대 모터쇼인 청두 모터쇼에서 펠리세이드 신모델 출시 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었던 일본과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한다는 소식 그리고 얼마나 선전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부진한 중국에서 또 제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호재를 한번 들어봤고 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악재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완성차 관련주 지금 시점에서 매력도가 궁금하거든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뭐 성과를 좀 바란다고 하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내년부터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EV6나 아이오닉 5는 미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지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4년, 2025년에는 주요한 이번에 그 IRA 법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은 중국산 배터리 빼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빼야 될 텐데 이렇게 그 24년, 25년에 얼마나 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투자의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는 저는 가장 좀 완성차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그 자율주행 FSD 10.69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비보온 좌회전 6차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한 거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테슬라만큼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빼먹는 차량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를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좀 해외 쪽에 눈을 돌려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차는 그렇고 완성차 관련된 부품 종목들은요? 부품주는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급상이 좀 공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낙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랑 이제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배터리냐 모터냐 아니면은 내연기관이냐 엔진이냐 뭐 이렇게 좀 나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기차에도 쓰일 수 있는 이제 샤시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뭐 화신이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반등장에서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카오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또 특히 카카오의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들어서 급증을 했다. 글로벌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지난 2020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사랑을 받은 기업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모든 검색 기능에서 가장 우리 국내에서 탑이었죠. 그다음에 카카오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출근 중이시거나 댁에 계시면서도 이미 친구들하고 안부 인사 카카오톡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사랑받던 기업이 작년에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밉상으로 찍혔습니다. 동네 상권 침범하고 정말 일반 중소기업들이 해도 될 일들을 이런 대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았죠. 또 한 가지 부분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시총 규모도 크고 대기업인데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내수에 치중돼 있더라. 해외가 거의 없더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혜진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는 직접 그 임원들에게 지침을 줬죠. 우리 이제 해외로 갑시다. 국내에서는 너무 시장 좁으니까 해외 갑시다 해서 금년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약 한 20% 정도 해외 비중이 차지하고 일본의 라인은 사실 네이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라인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30% 육박하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동네 상권, 골목 상권에서 많이 철수를 하고 이번에는 해외 쪽으로 진출하면서 해외 비중이 금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이 기술력이 있고 컨텐츠가 좋은 기업들은 시선을 국내로 보지 말고 해외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집 주위에 있는 나무부터 먼저 베버리면 몇 년 뒤에는 집 멀리 있는 나무를 벤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주가가 워낙 내려갔는데 요즘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해외 진출하는 양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산뜻하게 우리 불핑이들 보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카카오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난주.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용희 수석님.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진짜 싸다라는 말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저는 해외 진출에 대한 가시성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카카오는 여전히 좀 내수의 비중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8월 11일부터 좀 많이 이거 변경이 됐네. 카카오 키시면 이제 친구 탭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이제 비즈보드 광고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면적은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매출을 비즈보드 광고 매출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전히 좀 내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려면은 지금 웹툰이나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는 좀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에 뭐 끼칠 만한 영향까지는 아직까지 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근데 일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번에 G홀딩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좀 부각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이버 시총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플랫폼 관련주는 해외 진출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인하고 투자를 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기업 모두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막에선 조금 잘못 나갔다는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 개장 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뜻하게 우리 블랙핑크 이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년 10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그런가요? 핑크 베놈으로 아주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성적도 훌륭합니다. 글로벌 차트를 아주 석권을 했는데 성적 어떻게 훌륭하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죠. 금요일 한번 얘기 나눴었는데 블랙핑크의 신곡 베놈이 아이튠즈 69개국 1위 그리고 미국의 스포티파이에서도 이제 글로벌 탑 5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또 SM이 사우디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었던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냈었고요. 최근에 많은 가수들이 이제 최근에 컴백을 하면서 하반기에 엔터주의 시간이 다시 오는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이제 상반기 내내 사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실적을 잘 만들어낸 엔터주들이 있을 거고요. 핵심 가수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실적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무조건 숫자가 잘 찍혀야 됩니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무조건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엔터사들의 매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공연이 올해부터 이제 가시화되었고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성과를 잘 내고 얼마나 콘서트를 잘 가져가고 어떻게 해외 이런 그 순위에 잘 오르면서 어필을 잘하는지부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음원 공개 이후 블랙핑크 음원 공개 이후 기사 헤드라인에 걸그룹 최초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만 따지면 JYP 엔터가 여전히 압도적이죠. 각 엔터사마다 지금 뚜렷하게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엔터주 안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 한용희 수석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JYP 엔터사들 다 괜찮다라고 판단하지만 특히 그러니까 하이비를 제외하고 엔터 3사는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YG나 SM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블랙핑크 이번 신곡이 한 3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공개일이 이제 8월 19일인데 제가 어제 밤 기준으로 한 11시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1억 3,60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어제 밤 11시 기준으로 한 1억 2,90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이게 일 조회수로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6,4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트와이스 나연이 이제 팝이라는 신곡을 출시를 하면서 그 당시 6월 24일부터 일일 조회수로 판단을 했을 때 200만 조회수 조금 안 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소녀시대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올렸었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180만 조회수. 네, 최근에 이제 하이브에서 밀고 있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SNS에 대한 조회수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괜찮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다, 너무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동남아 팬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까지 연결이 되려면은 콘서트를 해야 되고 거기서 MD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점수만 보자면은 저는 5점 만점 중에 그래도 4점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음악 IP죠.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YG엔터가 실적이 좀 괜찮았던 이유가 빅뱅이 좀 컴백을 하면서 음원 수익에 대한 게 IP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핑크는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원래 보통 연예인들은 전속 계약이 7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YG엔터는 금요일날 좀 급락을 했지만은 블랙핑크 컴백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도 소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9월 달까지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위로는 2,600, 아래로는 2,45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의견은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생상품, 특히 옵션을 포지션 가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은 아마도 2,450포인트가 정말 저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이번 주 이슈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똑같은 날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는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이어갔던 그 극과 극의 전략, 장투는 아예 장투, 단기 투자는 아예 단기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희 수석님의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저는 실적 전망치가 좀 높아지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26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하나랑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그 7월 달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PC 물가지수 역시 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반등의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좀 금통이나 다른 그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가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후반까지도 좀 잘 한번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